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바람공법 공인공법 이상훈입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미리미리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간 부족하신 분들도 화이팅 하세요. 될 겁니다. 그죠? 일단 오늘 시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해설과 내용분 곁들여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요번에 시험 봤던 32의 공인중개사 공법의 과목에 대한 부분에 총평을 간단히 하자면은요. 작년도는 한 12개 정도의 풀지 마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풀지 마라 나왔던 문제가 한 8개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8개 정도. 보수적으로 봐서.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이 설명을 드리고 항상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작년도 기출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처음 보는 문제는 줄었던 것 같습니다. 12개였다가 올해는 8개 정도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볼 텐데요. 일단 우리가 상급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급 문제가 나왔냐 이런 얘기죠. 한 8문제 가량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국토계획법은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국토계획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쉬워서 한 개도 없었습니다. 상급 문제가.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개발법은 요번에 그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하신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한 부분을 개발법에서 좀 특이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거 한 문제 가량이고요. 그 다음에 정비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정비법은 2개에서 3개 정도? 그러니까 3문제 정도가 좀 이상했어요. 어렵고 좀 안 물어보던 부분을 많이 물어봤다고 할까요? 저 매번 예고하듯이 정비법은 3문제 맞춤 잘한 거라고 했죠. 잘하셨어요. 그죠?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개 정도가 묻지마 문제가 나왔죠. 처음 보는 거. 그 다음에 주택법에 대한 부분도 너무 깊은 문제가 2문제가 나왔었어요. 도합해가지고 농지도 그닥 항상 말하던 부분이었지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농지도 그냥 기본적으로 대리경장 문제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주로 내용을 봤을 때 나와 있는 요 4가지 법, 특히 정비법하고 내용주택법 같은 거에서 좀 어려운 문제 나왔구나. 한 8개 정도가 상급 문제가 나왔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게 제가 매번 수업에 설명하듯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안 배운 게 나오면 넘기라고 했죠. 괜히 읽어서 정신 나쁘게 하지 말고요. 건강에 해로운 문제는 버리는 문제. 그렇죠? 신경 쓸 필요 없었고요. 그리고 41번부터 풀어보겠지만 국토계획법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문제들이 좀 평이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동형모의고사 마지막에 설명드린 거, 백선 설명드린 거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출이 돼가지고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아니에요? 그랬을 텐데. 봐봐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시험 잘 보셨다고 글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광역도시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제가 계획이 나오면 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디 만드는지를 바로 항상 얘기하죠. 광역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여러 도시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이 정해졌다면 광역계획권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 되어지겠죠. 그럴 때 광역도시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당연하죠. 어디 가나 계획의 수립 기준은 장관이 정하죠. 그 다음에 같은 도의 관할구역인데 여기서 도지사가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한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인데 뭘 만든대요? 광역도시 계획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획을 만든다면 광역계획권이 아니니까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지 도지사가 광역도시를 수립해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된다? 정답은 쉽게 2번으로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시 군수는 광역도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수립 변경하려면 시도시군 의회 시군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고요. 맨날 얘기하던 거 우리가 기초조사 정보체계 이게 했었죠.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이거는 광역도시 계획 자체의 타당성 검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초조사한 거
광역도시계획 만들 때, 도시기본계획 만들 때, 도시관리계획 만들 때 기초조사한 거 그 자체에 대한 반영 여부, 검토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3년 지날 때까지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시청이 없다라고 한다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죠. 정답은 2번이 되어져서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봅시다. 내용에서 한번 보시봅니다.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 매번 얘기하는 거, 도시,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기본 지침을 잡아주는 계획, 뭐라 한다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은 서울시란 도시에다가 멘탈을 잡아주겠다라고 해서 서울시의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주고 그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주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기본계획은 지침에 불과해서 조그만 시군이면 이 동네가 서울시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뭐하죠? 서울시와 같은 큰 도시가 아니라 만약에 뭐였다? 도 밑에 조그만 시군이었다면 여러 요건이 만족되어지면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수립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매번 얘기하는 게 이런 경우 언제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근데 뭐라고 나와 있죠? 수도권에 속하고라고 돼 있죠.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얼마?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라고 한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정답은 1번 지문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42번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지문이고요. 나머지 2, 3, 4, 5의 부분도 평소에 항상 설명을 드리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기본계획 내용 매번 얘기할 때 제가 그림책에 11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다고 했잖아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연히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해당 내용 특광, 특시, 특도는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려면 협의한 후 심의 거치는 거죠. 큰 도시는 따로 승인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당 내용 정답은 1번이 되어지겠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나와요. 틀린 거라고 나오죠.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부분이다. 우리가 매번 얘기하죠. 이렇게 서울시라는 도시가 있었을 때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이와 같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자. 그럼 도로 등에 대한 부분의 기반시설을 강제적으로 설치하려면 규제를 가야 되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된 걸 뭐라 하냐면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게 되고 그 계획으로 이제 뭐하죠? 규제를 가하면서 우리가 도시계획의 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근데 얼렁얼렁 시행을 해야 되는데 내용 등 장기적으로 미집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토지를 소유한 A란 자의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사건 보호 조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10년 지나도록 미집행됐다, 지목이 대지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럴 때 매수해 준다면 매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맞지만 현금을 지급하기 힘들면 지방자치단체, 뭐라고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해서는 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소유자가 원한다던가 부재부동산 소유자 등으로서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내용의 1번 문제에서요.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한 부분에 매수 의무자인 지방공사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죠. 왜? 지방자치단체일 때만이지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에서 정답은 1번이 되어지느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매번 채권 발행할 때 오해하지 말 것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처럼 공익도가 아주 훌륭한 높은 지자체 일대만 가능하다고 항상 설명을 드렸었어요. 사실상 한번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 결정을 무슨 알린 날로부터 2년 내에는 매수해 줘야 되고 200만을 초과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 줘야 되고 국가계획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고 수업할 때 정말 말씀 많이 드렸죠. 그렇죠? 또 도시계획시설 채권의보다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어집니다. 국토계획법은 요번에 다 맞출 수 있었어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서 틀린 거라고 나와요.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다. 틀린 거. 일단 기본적으로 평소에 풀어보던 문제들이에요, 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다면 장관이 도시관리 계획에 위반할 수 있고, 그리고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매번 얘기하는 우리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한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뭐가 돼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이유로도 당연히 제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뭐다? 상업지역에 위치한다라고 한다면 도심지 얘기하는 거죠. 그럼 도심지에 위치한다면 기초조사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환경성 검토, 토지의 적성평가, 지혜취약성 분석도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정답은 맨날 나오던 거. 효력 발생에 대한 부분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이지 다음 날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또 이게 답이었어요. 그렇죠? 이것만 답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죠? 맨날 우리가 그림책에 12페이지 오른쪽 밑에 매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형도면 고시한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질문은 뭐가 될까요? 인접한 것을 포함한다 이 얘기죠. 인접한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관리계획 만들다면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하는 게 원칙이겠죠. 정답은 4번이 되어집니다. 그럼 45번 봐봅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문제인데 제가 마지막에 동영 볼 때 개정돼서 혹시 모르니까 봅시다. 그게 딱 나왔더라고요. 기분 정말 굿이에요. 봐봐요. 일단 제가 뭐라 했냐면요. 서울시라는 동네가 있는데 서울시란 동네에서 일부 동네가 있어요. 그럼 서울시란 동네의 일부 동네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정비구역에 있었다고 한다면 서울시의 일부인 정비구역에 뭘 정하는 거다?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을 정하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자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각종 내용을 통제를 하게 되는데 그 지구단위 계획 반드시 포함된 내용이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는 이런 거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일 때 여기서 가설 건축물이라는 거를 임시로 짓는 경우다. 가설. 이런 가설 건축물을 임시로 짓는 거라면 이럴 때는 지구단위 계획에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얼마 전 신설됐으니까 기억 좀 해보세요. 가설은 존치기간 3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딱 나왔잖아. 옳다커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1번.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가설 건축물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은 당연히 용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죠. 항상 하던 얘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건 지구단위 계획이건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겠죠. 그리고 관광특구라는 것에 관광단지라는 것에 전부이건 일부이건 지구단위 계획군 정할 수 있는 거니까 해당 내용에 뭐다? 5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게 아주 포인트였죠. 새로 들어온 건데 아주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그럼 46번. 예, 그럼 46번 봅시다. 46번 문제는 제가 뭐 수험할 때도 공부할 때도 매번 설명드렸다시피 공공시설 기속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왠지 모르게 왠지 나올 것 같더니 제가 촉이 좋아요. 그죠? 나왔어요. 그죠? 공공시설 기속에 대한 문제가 되어지는데요. 이런 말 하죠. 개발행위가 있기 전에 공원, 종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종래 공공시설 공원들이 용도 폐지가 되어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공공시설을 개발행위자가 만든다 이 얘기죠. 이럴 때 새로운 공공시설을 새로 만든 건 앞으로 공원으로 쓰일 거니까 이건 뭐가 된다? 그냥 공공시설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이 될 거예요. 그렇죠.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개발행위자가 누구든 간에. 근데 문제는 종래 공공시설에 대한 기속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운 공공시설 만드느라고 5천을 썼고요. 종래의 공공시설이 뭐다? 1억 원의 가치가 있대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에 5천밖에 안 썼는데 개발행위자한테 종래 공공시설을 다 줄 리가 없잖아요. 만약 그도 행정청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자이었을 때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요거 쓴 만큼만 종래 거를 무상으로 줄 수 있다. 그래서 매번 얘기한 게 비행일 때 행정청이 아닐 때 종래 것은 뭐가 되어진다? 치사뽕이구나. 비행일 때 종래 것은 뭐다? 치사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설명드린 것이고요. 1, 2, 3, 4에 대한 내용들 다 설명드린 그대로고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되어지는데 이거 나올 때 항상 강조했죠. 제가 동영 3주차도 얘기했었는데 허가받은 자가 행인지 행이 아닌지 먼저 보고 그리고 새로운 거 얘기하는 건지 종래 거 얘기하는 건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합해되는 공공시설은 뭐가 된다? 이건 종래 거 얘기하는 거니까 무조건 무상으로 개발이 허가받은 자에게 교육된다가 아니고요. 치사뽕이다. 새로운 거 설치한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종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46번 답은 뭐다? 이제 5번이 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47번입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서 옳은 것이라고 나와 있죠. 뭐 항상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기반시설 관련된 부분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인데 시장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는 것을 변경한다라고 한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 변경 고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의 거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제가 매번 얘기했죠. 개발밀도관리구역 등에서는 이 심의를 제외하는 사항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연회가 34페이지에서 그림체 매번 하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아니라 1년이죠. 1년 될 때까지 설치 계획이 없으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걸로 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의무자가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죠. 그리고 4번 시장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적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우리 동영 4회차 때도 그대로 얘기했던 부분이죠.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비용 납부 의무자는 뭐하죠?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후 7일 이내에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그렇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정답은 47번에 4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48번은 이제 성장관리 계획구역. 이건 내가 1일 문제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은 겁니다.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거라고 나와 있죠.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매번 외우는 거 녹관농자에 대해서. 녹관농자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닌 거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이미 다 성장한 곳이기 때문에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정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상중하 중에 뭐가요? 당연히 하.
겁나게 하죠. 근데 이거 틀리면 정말 속상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요. 49번입니다.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것을 확인해 봅시다. 시가와 조정구역, 이것도 제가 동영 때 3주차에 줬던 문제였었죠.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건 뭐라 했어요, 제가?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지구가 있다.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자. 그래서 뭘 정한다? 우리가 용도구역이라는 걸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도구역 정할 때는 뭐라 했다? 제수시도 입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고, 이번 시험에 한 번 정도는 시가와 조정구역을 물어볼 때가 됐네요. 정말 물어봤네. 그렇죠?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옳은 걸 물어본 건데,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아니고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구역이고요. 시가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으로 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3번에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면 뭐하죠? 끝나면 그냥 그 자체로 시가와 조정구역은 효력을 잃는 겁니다. 효력을 잃는 거고, 시가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 뭐라고요? 다음 날 효력은 상실되는 거고,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고시를 나중에 해주라는 거죠. 그렇죠? 고시를 먼저 해야 되고 고시일 다음날 잃는 게 아니라 그냥 유보기간 끝나면 다음날 잃는 거고, 그 사실을 고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뒤말을 교묘히 바꿔놨는데 틀린 거죠. 그렇죠?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공익상 그 구역 안에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다. 국방상 공익상.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주민 요청이 아니고요. 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 없다고 인정을 했을 때, 그런 경우에 도시계획 사업만 가능하다. 우리 뭐라고 했죠? 이거 불가피 요청 인정 시 가능하다고 했죠. 불가피 요청 인정 시 가능 됐고요. 그 다음 5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임목의 벌채조림 육림행위는 허가 없이 안 되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정해진 것만 허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정해진 것만, 별표 24 정해진 것만 허가받을 수 있는 거죠. 답은 2번이고요. 3번 오해하실까 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시가와 유보기간 끝나면 다음 날 그냥 효력을 잃어요. 고시점도 관계없이. 그리고 그 내용을 나중에 고시하는 거죠. 그렇죠? 아주 교묘하게 앞뒤 섞어놨어요. X. 그렇죠? 됐고. 그러면 50번 문제 좀 볼까요?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에서 봤던 거죠? 도시계획 시설 사업 설명 중 틀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일단 도시계획서는 매번 얘기하듯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고요. 또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다. 같은 도. 그러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시행되는 경우 뭐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아니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다면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하는 거고, 협의가 안 된다면 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해주는 거죠. 시군이니까 국장한테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2번으로 틀린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토지주택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뭐하죠? 공공이니까 동의요건 같은 거 뭐하죠? 갖추지 않아도 우리가 지정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에는 착수 예정일, 뭐하죠? 준공 예정일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하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항상 드리던 말씀, 정답은 2번입니다. 국토계획법이 참 평이했어요, 이번에 진짜로. 그죠? 모를 만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51번 아주 학급 문제죠. 기반시설 종류다 연결 틀린 거죠. 학급 문제 맨날 얘기하는 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보건위생이 아니라 환경 기초시설입니다 라고 항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시작. 환경 기초시설 거저죠. 그래서 51번 답은 5번.
그 다음에 52번. 52번에 대한 내용도 완전 거저죠. 전 이번에 용적률에 최저한도를 물어볼 줄 알았는데 최저한도는 또 안 나왔네요. 최대한도를 물어봤어요. 뭐 매년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건 나올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옵니다. 큰 순서. 그러면 근린상업은 얼마? 중일 6원이니까 용적률은 900. 그 다음에 준공업은 400까지 되고요. 준주거는 500까지. 그 다음에 보전 녹지와 관련된 부분은 80까지, 계획관리는 100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부터 얘기하면 기역, 그죠?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미음, 리을이 되어져서 2번 답이 되어지겠죠. 이런 경우가 다 학급 문제죠. 그렇죠? 꼭 맞춰줘야 되는 문제들 봅니다. 도시개발법으로 갑니다. 53번 문제죠. 완전 학급이죠. 그렇죠? 완전 기분 업되는 문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자, 한마디로 뭐예요? 지정권자를 모두 골라라. 뭐라고요? 지정권자를 모두 골라라.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다. 예외적으로 국장이다. 뭐라고요? 시도, 대도시의 시장, 국장. 그러면 기역, 니은에 뭐가 된다? 국장이니까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않겠죠? 정답은 4번의 기역, 니은, 디귿이죠. 개발법도 뭐 이번에 한 문제 말고는 뭐 그닥 뭐 그쵸 풀만한 문제들 나왔습니다. 정답은 해당 내용의 4번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54번으로 갈까요? 우리가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방식이다. 제가 개발 사업 얘기할 때 이번에 작년도에 수용 사용 방식이 한 문제도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험은 좀 꽤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왔더라고요. 그럼 봐요. 사업이 이루어질 때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 토지에 대한 부분을 뭐 하죠? 우리가 수용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강제 취득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다?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 만들어진 걸 뭐다? 공급을 합니다. 수용하여 시행하고 공급하자. 시작. 수용하여 시행하고 공급하자. 이게 수용 방식이잖아요. 그럴 때 공급이 이루어질 때 뭐라고 한다?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든 토지를 공급하는 건 조성토지 공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업이 안 끝났는데 토지를 공급하는 걸 뭐라 한다? 우리가 원형지 공급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공급을 두 가지로 분리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사업의 시행 방식이라는 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제가 또 이것도 동영에서 3회차인가요? 3회차 했던 얘기였었는데 뭐라 했냐면 일단 수용 쪽에서 뭘로? 혼용으로, 그죠? 그리고 내용에서 뭘로? 우리가 전부한지로. 이런 식으로 수용 쪽에서 전부한지 쪽으로의 내용이 바뀌는 거를 사업 시행 방식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거꾸로 올라가는 건 소유자들이 환지 받는데 올라간다면 난리 나죠.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옳은 거라고 돼 있는데 1번에 뭐라고 나와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시행 방식을 혼용해서 수용으로 거꾸로 가죠. 이렇게는 못 바꿔요. 그렇죠? 오해하지 말 거. 그래서 수용 쪽에서 전부한지 쪽 방향이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이 사업의 뭐하죠? 시행자다. 그러면 이 해당 내용을 수용하기 위하면 3분의 2, 2분의 1에 대한 부분에 소유 동의를 하는 게 아니죠. 정부 출연기관은 그럴 필요가 없어. 공공이니까. 3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다. 왜 없어요? 발행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공공기관이니까 보증도 필요 없이 발행할 수 있겠죠. 이번에 제가 토지상환 채권하고 도시개발 채권 다 물어볼 거라고 했죠? 내가 뭐래? 다 물어봤잖아. 토지상환 채권도 나오고 도시개발 채권도 나오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해당 내용 됐고요. 정답은 4번이죠. 맨날 풀어봤던 거. 그죠?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면 원형지 매각 제한 받지 않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하죠?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과 뭐하죠?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에 뭐하죠?는 처분할 수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5년 지났으니까 어차피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났으므로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어지고요. 5번, 원형지가 공공택지의 용도인 경우일 때 뭐하죠?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추첨 방법을 할 수 있다? 추첨이라는 거는 원형지 아예 없어요.
그렇죠. 수의계약이 다 원칙인 거고 학교 공장 등의 부주로 직접 쓰고자 하는 경우일 때 그때 예외적으로 경쟁 입찰, 그것도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5번은 헛소리고요. 어쨌든 정답은 4번이죠. 이미 5년 끝났으니까 어차피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각할 수 있는 거죠. 제한기간 끝났으니까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55번 문제로 갑시다. 그러면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나와서 시행으로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입체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환지 계획에는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이상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아까 문제를 풀 때 이것도 답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봤었는데 입체환지 방식이면 환지계획 만들 때 입체환지용 건축물 명세라는 거하고 입체환지에 대한 공급에 대한 공급 방법에 대한 것들을 환지계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 계획 자체를 집어넣는다는 말은 없는데 이거를 옳은 걸로 처리했더라고요.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어쨌건 환지 건축물 명세에 건축 계획이 있다면 할 말 없는데 조문상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상철 교수님이랑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뭐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상의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정답으로 제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정답 제시는 2번이 답이었는데 왜냐하면 토지 면적 규모가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이게 포인트죠.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면적이 넓은 토지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죠. 그렇죠? 면적이 작은 거는 늘리거나 제외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면적이 넓은 걸 제외할 수는 없죠. 나도 이따 깜빡 속았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이거는 답은 명확히 2번인데, 1번의 내용이 살짝 이상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의시청 가능할지는 다른 쌤하고 합의 좀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됐고요. 답은 2번이고. 3번은 이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 뭐 정비나 개발이나 비슷해요. 우리가 뭐 단독주택을 다세대 같은 걸로 바꿔서 지분을 쪼개려고 하니까 그런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준일을 따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설명은 안 드렸었습니다만 어쨌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라 한다면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뭐다? 사업이 구역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분 막 쪼개가지고 사업성이 악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일 때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용 수익 개시일을 별도로 정한다. 수업할 때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뭐가 된다? 해당 토지의 사용 부분의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55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4번, 5번도 맞고 3번도 맞고 정답은 2번으로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넘어가시면 보시면 됩니다. 56번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뭐 이건 매번 설명드리던 거라 근데 좀 물어보던 패턴이 약간 좀 이상하게 물어봤죠. 물어보는 패턴이 일단 봐요. 1번 국토계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원래대로 본다면 공작물 설치허가가 아니고요. 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차피 대규모의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야, 너 여기서 채권 사와. 그러면 내가 허가 내줄게. 이런 식으로 매입의 의무자를 정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공작물의 설치허가가 아니라 토지 형질 변경허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의 이율에 대한 부분은 뭐다?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의 조례로. 기억나죠? 뭐 지자체 발행이면 시도 조례. 보통 이렇게 나오죠. 이율은.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려는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 총액을 공고한다.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행장이고요. 그 다음 4번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은 뭐죠?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이거든요.
그래서 5년에서 10년 범위 내에 조례로 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자, 매번 얘기했죠? 똑같이 조문대로 안 물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뭘 봐줘라? 지문을 이해하고서 그 내용의 범주에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답은 4번이 답이고요. 그래서 5번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한다고 나오게 되죠. 그럴 때 해당 공공기관은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오해하지 말 거. 개발채권의 발행은 시도지사가 누구에게 행장 승인을 받아서 발행하는 것이라 헛소리죠. 정답은 4번이 되어집니다. 웨깅. 그리고 이제 57번에 대한 부분들 내용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57번 봅니다. 요건 쉬운 문제죠. 학급 문제. 그렇죠? 허가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거. 너무 쉽죠. 우리가 그림책에서 39페이지 왼쪽 밑에 매번 얘기하던 거.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의 분할이 중요한 난개발이지 합병보다. 그렇죠. 합병은 말이 안 되죠. 합쳐지는 거니까 난개발될 리가 없잖아요. 분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토석 채취, 중목 식재, 공유 수면의 매립,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 변경 같은 거 다 우리가 허가받는 사항이겠죠. 이거 틀리면 정말 속상해요. 그렇죠? 안다고 느꼈지만 모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주의하셔라 매번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57번 다음은 1번이고요. 58번입니다. 요 문제가 아주 그냥 그죠? 우리를 속상하게 한 문제였죠. 그래서 개발법은 그래도 한 문제 정도만 이랬으니까 이건 상급 레벨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막판에 이 미공개 정보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길래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얘기할 걸. 그죠? 어쨌건 요번에 그 LH 직원들이나 뭐 대장동 사태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불로소득을 얻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고급적인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구역에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 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 원의 상당의 뭐가 된다?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거죠. 이럴 때 벌금을 부과할 때 그 상한이 얼마냐고 나와 있는 건데 원래 미공개 정보 관련된 부분은 법제 10조에 의해서 이제 신설된 부분이고요. 얼마 전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벌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제 79조의 2, 그렇죠? 79조의 2라는 부분의 내용이 이제 신설돼가지고 나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설명을 드린다고 중요한 건 아니고 또 나올 일은 없으니까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원래 5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됐어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 5배 최대로 해도 10억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냥 최고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한다라고 단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벌금의 상한액은 뭐다? 10억 원이어서 5번이 답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죠? 맞추기 곤란한 문제. 이런 거는 버려도 됩니다. 첫 번째 상급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59번입니다. 정비법에서 매번 강조하던 거 용어 정의 중에서 정비사업의 정의가 나올 거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정비사업의 정의.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과 재건축 매번 얘기하면서 나올 겁니다 했는데 정말 나왔네. 그래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한다.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 돼 있다. 이런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라고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뭐라 하죠? 우리가 당연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야, 이건 정말 틀리는 게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어지고요. 60번. 그러면 조합 총회 의결사항. 요것도 제가 동영 4회 때 얘기했었어요. 그죠? 대의원의 대행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개발법에서 대의원의 대행 불가사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번엔 정비법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봅시다. 이랬거든요. 정말 나올 줄 몰랐네. 그렇죠? 그 얘기. 그래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임원의 해임은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총회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행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조합의 해산은 꼭 총회를 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사업의 완료로 인한 끝났으면 중요하지 않죠. 완료로 인한 거라면. 항상 얘기하는 게 돈 주고 끝냈다, 완료했다라면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정비사업비를 뭐 변경하는 거다라던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변경 같은 것도 다 대응할 수 없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기읍, 디귿, 리을에 대한 부분에 뭐다? 60번 답은 우리가 3번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요것도 뭐 항상 드리던 말씀이라 맞추기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답은 3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61번입니다. 요것도 좀 상급 레벨이에요. 그렇죠? 맞추기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던 게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뭐 토등수 분양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50% 이상을 뭐하죠? 해당 내용 부분에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지으라고 했거든요. 그걸 물어볼 줄 알았더니만 뜬금없이 뭐다 절차를 물어봤네요. 그죠? 이거는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비계획 이반권자가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 사업의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라 한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뭐로부터? 신청일로부터. 뭐라고요? 신청일로부터. 일단 며칠? 해당 내용 부분에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 줘야 되고 30일 이내에 뭐가 되어지죠? 우리가 심의를 완료할 수 없을 때라고 한다면 뭐하죠? 판단된다면 심의기간은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신청일, 니은은 30일, 디귿도 30일이 되어져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되어지는데요. 이거는 맞힐 수 없는 문제니까 뭐 틀렸다고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매번 설명하듯이 모르겠는 건 놔뒀다가 없는 번호 골라 한 번호 골라 찍으면 되거든요. 오늘도 정답이 7개에서 9개거든요. 그렇죠? 항상 매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2번 요것도 조금 어려웠던 문제예요. 전 이건 설명 안 드렸었어요. 그렇죠?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제 80조와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법제 80조와 시행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70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내용의 지분형 주택의 공급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뭐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이었을 때 분양 대상자와 사업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서민들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반값 아파트 비슷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였었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나왔네요. 근데 뭐 저번에 어떤 분이 질문하셔가지고 요거에 대한 설명 요 얘기 했었거든요. 지분형 주택의 규모에 대한 부분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는 거라 요게 답이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상급 문제라 좀 어려웠던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마 2번은 기억날 거예요. 뭐 관리처분계획 얘기할 때 분양 시청 기간의 연장은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그렇죠? 그리고 3번 같은 거는 뭐 매번 하던 얘기잖아요. 같은 세대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한 토지를 공유했다고 한다면 뭐하죠? 3주택을 주는 게 아니라 1주택만 주는 거잖아요. 2, 3번은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4번하고 이제 5번에 대한 지문이 잘 모르는 거죠. 법 78조에 대한 부분이고 78조 3항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뭐 80조 2항에 대한 부분인 건데 맞추기는 어려운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뭐 조합원의 10분의 1이 아니라 뭐 5분의 1 그렇죠? 이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성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렇죠?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하는 경우라면 뭐 시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정비구역 면적이 뭐하죠? 9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원래가 그래서 100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뭐다? 100제곱미터는 안 되죠. 90제곱미터 미만일 때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4번, 5번은 안 배웠던 거고 상급 문제구나라고 하나 이해합니다. 올해는 정비법이 좀 약간 6개 중에 3문제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렇죠? 근데 뭐 복골복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됐고요. 그다음 63번입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옳은 거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뭐 매번 설명드린 문제죠. 일단 첫 번째 본다면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의 뭐다? 2분의 1 이하라고 나와요. 원래가.
경우라고 한다면 시장군수 등은 토지주택공사 등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라는 것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림책에서 매번 뭐하죠? 55페이지 왼쪽 밑에 있던 건데요. 세입자에 대한 동의는 토등소의 2분의 1 이하라고 한다면 안 받아도 되거든요.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2분의 1 이하가 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받을 필요가 없고요. 2번 나왔죠.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건 20인 미만일 때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 30인이면 그럴 수 없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3번.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 받은 날부터 2년 지났음에도 조합 설립에 인가 시청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한다면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게 3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 인가,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조합 설립의 인가까지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뭐다? 2012년 2월 1일 날 바뀐 것에 의하면 뭐가 되죠?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와 조문이 겹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요 출제하신 분이 이걸 몰랐던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옳은 게 아니라 틀린 거 고르는 거 문제였으면 이의 제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차피 틀린 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죠? 어차피 틀린 거니까. 원래 요거 나올 때는 2012년 2월 1일 전 정비계획이냐 아니냐를 정해줘야 돼요. 요 지문이 3년이라고 해서 맞는 지문이 되기 위해서는 2012년 2월 1일 전에 사업이라는 단서를 줘야 돼요. 그 이후에는 정비구역 해제 조문과 엉키게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어쨌든 틀린 지문이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4번. 종합설립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수가 200인인 경우다라고 한다면 5명 이상의 이사를 줘야 한다. 조금 어려운 지문이긴 한데 이게 원래 만약에 추진위원이 아니라 임원이라고 나왔으면 임원에서의 이사를 얘기하는 걸로 나왔으면 맞는 지문인데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위원장 1명과 감사예요. 이거는 임원에 대한 조문인 거고 그래서 옳지 않죠. 추진위원회면 위원장 1명과 감사만 두는 거고 추진위원회는 이사 자체가 없거든요. 임원일 때 얘기하는 거지, 이 얘기는. 100명 이상 됐을 때 5명 이상 이사를 둬야 한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X고요. 그리고 5번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게 주민대표회의와 관련된 걸로 답이 5번인데요. 이것도 뭐 평소에 많이 안 다뤘으니까 답은 못 맞출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 감사를 두게 됩니다.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답은 5번이고요. 이건 굳이 말하면 중급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상급이라 보긴 뭐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64번에 대한 문제. 넘어갑시다. 청산금 비용 부담. 한 번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죠? 비용 부담. 옳은 거라고 나옵니다.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매번 얘기하던 거 소멸시효. 그렇죠?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몇 년? 5년간.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래서 항상 얘기했던 거 틀렸고. 그리고 정답은 매번 강조하던 건데 뭐라 했냐면 제가요. 국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어디 가나 이거는 옳은 지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청산금을 공탁할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어디 가나 뭘 돈 받을 놈이 안 받는다고 한다면 공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다?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죠. 계속 끌려다녀야 되는데 안 받아가니까. 그럼 더 줘야 되고. 말도 안 되죠. 공탁으로 가름하죠. 그리고 그 얘기 아세요? 제가 마지막 도용 때도 얘기했던 건데 시장군수 등이 아닌 자라고 한다면 부가급을 찬합할 때라고 하더라도 지방세 찬합 처분에 의해 따라서 강제 징수할 수는 없어요. 왜? 행정청인 시군 등일 때만 징수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청이 아니면 징수 위탁이죠. 그리고 수수료 4% 준다고 매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시군 등이 아닌 시행자라고 한다면 뭐가 되어진다? 징수 위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수수료 4%를 주라 이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공급받은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부를 융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지문은 이렇게 많이 속여요. 그렇죠? 그래서 보치기에 오랜만에 비용 부담까지 언급이 됐는데 이거는 평소에 몇 번 문제 풀어봤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64번 답은 2번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65번 주택법입니다. 주택법도 이번에 두 문제가 아주 난해한 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 요게 아주 또 풀지 마라 라고 나온 문제예요. 얼마 전에 주택관리사 문제에서 분양가, 상한저용주택 등 거주 의무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던 기억이 나잖아요. 5, 3, 3, 2, 3, 2 이래가지고. 야, 뜬금없이 근데 지금은 또 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 금액을 물어봤네.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죠. 그렇죠. 또 나올 일은 죽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보다. 라고 해서 25%에서 뭐하죠? 75%라고 이해하셔서 정답은 그냥 2번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런 거는 없는 번호 골라 찍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정답은 2번 됐고요. 66번입니다. 요거는 뭐 매번 드리던 말씀. 동영 때도 수도 없이 한 얘기죠. 뭐라 했냐면 제가 주택단지가 있을 때 단지 내에 너무 넓은 길이 있으면 이건 한 단지로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이렇게 참 없긴 없나 봐요. 이렇게 나온 거 또 내고 또 내고 하는 거 보면. 그죠? 어쨌든 봐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20m 이상의 일반 도로 나눠져 있다면 다른 단지로 봐주겠다. 또 8m 뭐다 이상에 대한 도시계획 예정도로. 제가 8자기 때문에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대한 부분 8m 이상만 되면 다른 단지로 본다고 했고,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고속도로, 자동차, 뭐하죠? 전용도로, 그 다음에 철도와 관련된 것은 미터수가 얼마든 간에 뭐하죠? 다른 단지로 본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럼 일단 철도 다른 단지로 보죠. 고속도로 몇 미터가 됐건 관계없죠. 다른 걸로 보죠. 하지만 일반 도로라고 한다면 20m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어지는 거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도 몇 미터이든 관계없어요. 그렇죠? 다른 단지로 보고요. 도시계획 예정으로 뭐가 되어집니까? 8m 이상이면 다른 단지인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3번 답이 되어지는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정답은 쉬운 문제는 그냥은 안 줘요. 꼭 고춧가루를 뿌려요. 뭔가를. 그리고 속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걸 실수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고요. 정답은 3번이 되어지겠죠. 예, 그러면 67번 문제 봅시다. 쉬운 문제죠. 학급 문제입니다.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 아니죠. 건축설비는 부대시설이고요. 요 니은번 되게 오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국민주택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300세대 미만이거든요. 너무 치사해요. 그렇죠? 300세대인 것은 뭐가 될 수 없다? 안 되죠. 300세대 미만인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해당 내용 부분에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렇죠? 했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뭐가 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라고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니까 디귿번 이렇게 해당 내용 부분에 2번이 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니은번 때문에 뭐하죠? 4번 썼으면 억울하겠어요 되게.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미만이란 말은 그 숫자가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하죠? 68번에 대한 부분으로 가보죠. 봅니다. 그럼 68번에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지정 기준이다. 제가 이거를 눈치를 챘어요. 그죠? 뭐 분양가 상한제 어려운 뭐 내용들 물어보는 거 보나마나 공부가 어려워서 안 냈을 테고 손쉽게 투기과열지구에서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또 옛날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할 줄 몰랐네. 그렇죠? 적어도 개정된 거 위주로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렇죠? 어쨌건 그러면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약 경쟁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것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2개월 동안 해당 지역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한다거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라고 한다면 10대1 초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하죠? 직전월보다 30% 이상 뭐 감소했다. 뭐가? 주택의 분양 계획이. 이거 옛날 나왔을 때 무슨
감소 아니라 증가라고 나와서 많이 속였거든. 주택을 덜 져야지만이 투기 문제가 생기지. 주택을 많이 진다면 투기 문제 안 생기지. 그래서 감소이고 분양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획은 2개월, 이건 10대 1 분양계획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어져서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어지겠죠. 69번입니다. 그러면 내용에서 사업계획 승인 관련된 설명이라고 매번 나옵니다. 그럼 제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 내에 착공을 신고하느냐 매번 얘기하는 거 5년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 내용 답은 너무도 쉽게 4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 착수해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 신설된 거 착공 신고했다면 20일 이내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주는 내용이 신설됐고요. 그리고 600세대 이상 된다면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은 60일 이내 내주는 거죠. 사용검사는 15일, 사업계획 승인은 60일. 그렇죠? 그 정도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의 계획 등이 포함되는 거니까 이건 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70번 봅시다. 제가 동용 사회차 때 혹시 몰라서 주택상환 사채에 대한 부분 민영주택 자금조달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도에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등록이 말소가 돼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채권 효력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답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약간 좀 내용 지금 낯설 수 있긴 한데 이게 낯설긴 하지만 영제 시행령 87조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건 토지주택공사 아니면 제가 등록사업자가 발행한다고 했죠. 등록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보증 같은 걸 좀 받아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자본금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 재밌는 거, 조합은 주택상환사채 발행권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디귿리을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디귿리을 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답은 1번이잖아. 기억리을. 그렇죠? 그래서 주택건설 자재의 구입. 그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을 가지고 뭘 살 거냐는 얘기지. 그러면 건설자재, 택지 구입하고 조성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납입금으로 모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안 배웠지만 요 발행권자가 누군지만 이해하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응용해서.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어지겠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71번입니다. 그러면 주택 공급 관련돼서 공급 질서 교란. 그렇죠. 이것도 동용 사회 때 줬죠.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이란 말이 나오는데 상속은 교란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계없죠. 상속 저당은 관계없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 대한 부분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확인서에 대한 증여, 매매 증여 포함이죠. 그러면 디귿, 리을에 관련된 부분이 정답되니까 3번 답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설명을 드리던 부분이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어지겠죠. 생각보다 주택법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한 2개 정도만 좀 안 배우던 부분이 있었다. 첫 번째 문제부터 4코를 죽였네요. 그죠? 네, 그렇게 주의하시면 되고요. 건축법 갑시다. 이 문제 아주 기분 좋은 문제죠. 동영사에 찰 때 혹시 모릅니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특수구조 건축물. 그래서 한쪽 끝은 고정돼 있고 다른 쪽 끝은 제지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3m 이상 돌출돼 있다면 위험하니까 이걸 특수구조 건축물로 보겠다.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20m 이상이면 특수구조 건축물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옳은 걸 구하는 문제라서 요거 정답은 3번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개연성이 없는 문제예요. 이것도 전혀 개연성이 없는 문제들이고요. 이것도 개연성이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20m 이상일 때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틀린 거고요. 그래서 뭐가 되어지죠? 정답은 3번이 되어져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수험생들은 또 편하게 맞췄어요. 우리 패밀리들. 그렇죠, 여러분? 아닌가? 즐겁죠? 나만 즐겁나? 정답은 해당 내용의 3번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73번입니다.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아주 뭐 사이드만 골라내려고 아주 가진 애를 썼나 봐요. 그렇죠? 이거 상급 문제로서 참 맞추기 어려웠던 문제. 저도 수업할 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지. 이게 이제 법 제5조에 대한 부분이고요. 법 5조. 그 다음에 시행령 뭐하죠? 6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갑은 수면 위에 건축물이라는 것을 수면, 물 위에죠. 건축물 건축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가 곤란하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 갑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관련이 없는 것이 뭐냐고 나오는 거죠, 지금요. 그럼 뭐 조경 같은 거, 공개 공지 같은 거, 높이 제한, 대지의 안전 같은 거는 완화해 주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내진 등급의 설정 같은 거는 조문이 없어요.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어지고 이거는 그 공부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이해하세요. 정답은 5번이고요. 74번입니다. 건축허가 제한. 이것도 동형 4회차 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건축허가의 제한과 관련된 부분은 국장이 제한할 수가 있고 특광도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그럼 일단 첫 번째, 국방문화재 보전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다라고 한다면 주무부 장관은 허가권자가 제한할 수 있다? 무슨 주무부 장관 제한을 합니까? 말도 안 돼요. 주무부 장관이 요청을 하면 국장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사유죠. 그 다음에 지역계획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한다면 도지사는 그 아래에 있는 시군의 허가를 제한하는 거지. 갑자기 세종특별자치시가 왜 나와 여기. 말도 안 되지. 그렇죠? 도지사면 시군 허가 제한할 수 있는 거고요. 3번 건축 허가를 뭐다 제한코자 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한다면 제한기간은 몇 년? 2년 이내고 1회 안에 1년 범위 내에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건축 허가를 제한한다. 뭐 국장이 됐건 시도가 됐건 허가를 제한한다면 주민의 의견 청취 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세요라고 하는 것이지 주민 의견 청취와 건축위원회 심의가 초이스는 아니에요. 그 후에 뭐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 제한하는 경우일 때 제한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 용도, 대상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를 지체 없이 여러분 장관이 대빵인데 이런 거 가오 안 나오게 하겠어요? 당연히 뭐가 되죠? 허가권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를 하겠죠. 뭐라고요?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가 공고를 하겠지. 매번 제가 광역도시계획부터 얘기하지만 대빵들은 시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접 이런 허접한 일은 안 하죠. 그렇죠? 보통 통보해주고 일을 공고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 되어지겠고요. 75번 좀 봅시다.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연면적이 뭐다? 100제곱미터. 이고요. 그 다음에 층수는 뭐가 됩니까? 2층입니다. 이런 건축물을 뭐하고자 합니까? 대수선하고자 한답니다. 그럴 때 건축법의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나옵니다. 일단 건축 신고에 대한 부분을 뭐하죠? 물어보는 부분이 맞냐는 걸 물어본 건데 일단 연면적 200 미만 앤드 뭐하죠? 3층 미만이죠. 그렇죠? 연면적 200 미만 앤드 3층 미만. 그러면 200 미만의 앤드 3층 미만이 동시 만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신고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0 미만도 됐고 3층 미만도 됐네요. 그러면 너무도 쉽게 B시장에게 건축 신고함을 허가를 받은 거로 보니까 75번 답은 그냥 1번이 답이에요. 그리고 건축 신고한 갑은 뭐가 되죠? 아하, 내용에서 갑이 공사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B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B시장은 건축신고 수리 전에 건축물의 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해줘야 한다. 안전 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등으로 허가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신고사항일 때 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4번 건축신고를 한 갑이 6개월 이내에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력은 없어진다고 얘기했는데요. 오해하지 말 건 1년 주는 거죠. 그렇죠? 1년. 그렇죠? 건축신고한 자가 뭐하죠? 1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력은 1초.
물론 연장을 1년 내에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죠? 제가 73페이지 그림책 왼쪽 밑에 항상 하던 얘기. 다음 5번. 건축 신고를 한 갑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허가 사항이 됐건 신고 사항이 됐건 사용 승인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내용 5번은 틀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75번 답은 뭐가 되어진다? 내용에서 우리가 1번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6번에 대한 문제죠. 76번. 이 문제도 상급 문제예요. 그렇죠? 아주 맞추기 곤란한 문제. 그렇죠? 건축법령상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 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뭐 하죠?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상급 레벨인 거고요. 올해 나왔지만 다시 나올 확률은 이제 없어요. 그냥 한 번 보고 지나가는 거고요. 결론만 얘기하면 뭐다?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예요. 그런가 보다라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상급 문제고 다시 나올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 내력에 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해줘야 되는 건물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세 가지가 있나 보다라는 것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17번. 특별건축구역.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죠. 특별건축구역 나올 수 있다고 매번 강조한 부분이고요. 제가 이거 나올 때 매번 얘기한 거. 특별건축구역은 아름다운 건물을 짓게 하기 위해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 건축을 위하여 건축법령 규정을 배제한다거나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럴 때 특별건축구역 정할 수 없는 거. 정할 수 없는 게 뭐라 했어요, 제가. 딴 건 몰라도 계좌, 접보, 요 네 가지는 외우라고 했지. 그러면 지정할 수 없다. 개발 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계좌, 접보의 경우는 정할 수 없다. 그럼 뭐가 되죠? 2번.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될 수 없기 때문에 답이 2번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계좌, 접보 정할 수 없다. 이거 하나 외웠으면 끝나는 거야, 사실은. 나머지 좀 몰라도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뭐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확인만 하는 거니까 확인해보면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했을 때 특별건축구역 정하는 건 시도예요. 그렇죠?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면 국장이 하는데 지자체가 국제행사할 때는 시도가 정합니다.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통합 적용하죠. 통합 적용. 그 다음에 5번. 특별건축구역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계획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를 간주하지만 용도지역지구 구역에 대한 걸 간주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매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림책 79페이지 왼쪽 위에서.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서 77번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너무 기분 좋은 문제입니다. 분쟁전문위원회 조정 제정 대상 제가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또 실수하신 분이 많더라고. 또 못 살아. 봐봐요. 여러분, 인근 주민에 대한 분쟁이다. 그 다음에 건축 관계자에 대한 분쟁이다. 그 다음에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한 분쟁이다. 이 세 3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분쟁이라고 한다면 뭐가 된다? 조정 시청할 수, 재정 시청할 수 있다고 했고요. 매번 얘기하는 게 허가권자와의 분쟁은 조정 시청사항, 재정 시청사항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뭐가 되어진다? 허가권자와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건축신고 수리자가 뭔 소리야 갑자기 이게. 건축주는 누구죠? 우리 건축 관계자.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축 관계자. 그렇죠? 그리고 시공자는 맞는데 지도원 간의 분쟁이 왜 나옵니까? 말도 안 되지. 정답은 뭐가 되어집니까? 4번. 제가 얘기했었죠? 주긴 주되 그냥은 안 줄 거라고. 뭔가 좀 꼬고 응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아셔야 한다고 했죠? 관계 전문 기술자,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이라고 한다면 해당 내용의 분쟁의 전문위원회 조정, 재정 대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기분 좋은 문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79번 농지법이죠. 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100% 나온다고 했죠, 제가. 그죠? 그래서 개정된 거 위주로 나올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니네. 어쨌건 나오긴 나왔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만 봐도 한 문제 맞출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발급받지 않는다. 언제 발급받지 않지? 공공이거나 당근이면 증명 안 받아요. 공공, 당근 증명 없다라고 했습니다. 당근은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효 취득의 완성 당근이고, 공유농지 분할도 당근이고, 농업법인의 합병도 당근이고, 국가지자체가 퇴직한다면 공공이고, 증명 안 받죠. 하지만 주말 체험 영농은 개인이 행위를 하는 거거든. 취미 영농이라고. 이거 요번 탈법 많아가지고 말 많았잖아요, 이번에. LH 직원들이.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의 외의 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말 체험 영농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증명 발급은 받아야 됩니다. 탈법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어져서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어지겠죠. 80번. 대리경작. 이것도 혹시나 해서 4회차 때 혹시나 했는데 나왔네요. 그렇죠. 하지만 좀 답은 조금 난해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옳은 것은. 일단, 지력 증진 토지의 개량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가 있어요. 인삼을 이빠이 심어서 5년 정도 재배하고 6년근을 재배해서 수확을 했어요. 그럼 지력이 다 빠졌죠. 이거를 뭐다? 지력 증진을 위해서 노는 땅이 있어요. 이거 논다고 대리 경작을 시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왜? 충전 중이거든, 땅도. 그 다음에 2번. 대리 경작자 지정은 유효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일 때만 아니라 신청으로든 직권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3번.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뭔가 게을리하고 탈법행위 했다면 해지할 수 있는 것이라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4번은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따로 정하는 게 없다면 대리경작 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요번 문제 이상하게 문맥을 앞뒤로 바꿔서 이 도치에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이 양반이. 그렇죠? 뭐라고요?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한 게 없다면 3년으로 한다는 얘기지 3년으로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5번.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임차권자를 대신할 경작権정할 수는 없다? 아니에요. 둘 다 가능해요. 그렇죠? 정답은 해당 내용 3번입니다. 이래서 32회차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을 1시간여 정도에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한 8개 정도의 문제는 묻지 마라 상급 문제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32개를 맞췄다면 충분하죠. 80점인데. 그렇죠?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좀 아쉽게 되신 분들은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붙는 거,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언제 붙었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안 되신 분들도 기운 내고 다음 기회에 또 될 수 있으니까 화이팅 하세요. 이상 신바람 공법, 바람나는 공법? 바람나면 안 되죠. 재미나는 공법 이상곤이었습니다. 다음 시험 때 또 만나 뵙고요. 또 합격하신 분들은 다른 기회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